2019년 경제가 어떨지는 누구든 짐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2019년 국내 경제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영상이 좀 길지만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죠. 연일 폭락하는 주가에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도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일부 기사에서는 그래도 아직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경제 지표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 말은 쉽게 믿기가 힘들죠. 주식시장은 곡소리가 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김하백님 모셔봤습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주가지수가 개별 종목 떨어지듯이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증시 예측할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쯤에 위기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진짜 위기가 빨리 온 건지 상당히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특별히 힘들 것 같은데 김하백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네. 빠르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중순쯤에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방송에서는 올해 말보다는 내년 중순쯤의 시기에 더 힘을 실어서 얘기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시기가 더 빨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를 봐도 10월 들어 국내 증시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원 이상 털고 나갔다고 하니까 분명히 안 좋은 신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단순한 주가 얘기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말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내년이면 개선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그런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되고 나아질 거라는 말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경제 회복도 안 될 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건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고요. 네. 지금은 저성장 국면을 넘어서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경제 저성장 상황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라 우리만 몰랐지 10년도 더 전에 저성장 국면에 이미 들어섰고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말이네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미 저성장에 들어섰다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과거부터 한번 훑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관점은 시기별로 세 단계로 쪼개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과거 정권별로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가지 관점 모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시기별로 쪼개서 한번 보고 네. 정권별로 쪼개서 또 한번 보자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점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쪼개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시기가 1997년 IMF 발생 전이고요. 예. 두 번째 시기를 IMF 발생 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 사이의 경제 성장률을 확인하고 세 번째 시기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첫 번째 시기인 1960년부터 IMF 발생 전까지 연평균 9.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예. IMF 발생 이후에는 연평균 4.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연평균 약 한 3.1%그 정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0.1포인트, 2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러한 저성장 국면이 한창 악화되면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미 저성장은 맞는 것 같네요. 네. 최근 더 악화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정권별로 살펴본 두 번째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도 비슷한 결과입니까? 네, 당연히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권부터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찍어주시죠. 근대화 될 때부터 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충 한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요. 예. 이후에 노태우 정권 때 평균 8%,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말기에 IMF가 터져서 5% 중반으로 저조하다가 김대중 정권 때 뭐 이전에 터진 그 IMF 회복에 따른 기저 효과가 뭐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예. 다시 노무현 정부 때 평균 4% 중반을 기록하다가 이명박 정권부터는 평균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권별로 확인하더라도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평균 3% 초반의 경제 성장률로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현재의 시점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 저성장 흐름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정권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편입니다. 거의 확신에 차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2.8% 성장하고 내년에는 2.6%로 2% 중반까지 예측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굳이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지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에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저나 시청자분들은 몸소 느껴지지도 않고 솔직히 네,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 숫자 노름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솔직히. 네. 앞으로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를 안 좋게 판단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IMF나 한국은행, KDI 등 그런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분석 자료나 논문 같은 거는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런 분석 결과는 다 집어치우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여기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전만은 우리나라 경제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예.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경제 정의를 한번 쪼개서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정의할 때 노동시장 중심의 제조업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죠. 천연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수출 없으면 실제로 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우리나라 경제 정의를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노동시장 중심의 제조업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했으니까 예.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역시 제조산업이 혁신되고 예.
그리고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 한국 경제는 좋아진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좋아질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예, 아니면 현재 제조산업은 구조개혁 중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환율, 유가 모두 우리나라 지금 대외 무역 조건에 불리한데 그럼 수출 여건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 결국에는 노동시장 개혁, 제조산업 구조혁신, 수출 여건의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 정의상 경제 성장이나 경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해운, 조선, 철강,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제조업 산업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도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금융 선진국도 아니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제조업 관련된 내용만 챙겨봐도 경제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기 다 듣기도 전에 첫 번째 이유만 들었는데도 좀 벌써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 네. 예,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에서 그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직 바닥이 안 왔구나. 지하도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데요. 지금 정부의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 현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여기서 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어떤 혁신적인 내용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체험형 인턴부터 산불 감시, 최근에 말 많죠. 라텍스 라돈 측정, 독거노인 전수조사, 예. 전통시장 청소, 그리고 국립대학교 에너지 절감 도우미, 빈강이씨 불 끄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기타 등등 해서 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타이틀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인데 혁신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에 말 많죠. 청년 실업이나 예. 중장년층 고용 문제 이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혁신적인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자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얼마 전에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무너지자 정부가 5천억 원대의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그거, 예. 예,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코끼리한테 비스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장난칩니까? 그러니까요. 예,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빠져나간 금액만 4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예. 대만이 6조가 약간 넘게 빠져나가서 한국이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건데요. 예. 5천억으로 무슨 증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어요. 그렇죠. 1년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금액이 그 5천억보다 9배가 넘는 금액인데 참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의 마음 심리부터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멘트를 쳐줘야지 금융시장을 돈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한 내용인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새만금. 예, 전북 새만금 일대 원전 내기 용량의 크기도 엄청 커요. 여의도 13배 크기의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이것도 완전 코미디인데요. 여기에 정부 예산 5,690억 플러스 민간 자본 10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뭐 이 10조를 동원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이용률 15%에 평균 수명 20년짜리 사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상 금액이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 보조금 비용이,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예. 이 정산 비용이 뭐 기존에 약 48조 4천억 원에서 80조 1,405억 원으로 31조 7,270억 원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금액이 커서 입에 짝짝 붙지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증가하는 31조 7천억에 예. 초기에 아까 새만금의 태양광 단지 조성비 총 10조 5,690억, 예. 그 아까 민간 자본 10조에 정부 예산 5,690억 예, 합친 금액, 그 10조 5,690억을 더하면 결론적으로 42조가 넘는 금액을 2030년까지 투자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2018년도 국방 예산이 43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거의 1년치 국방 예산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해 예산의 10%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많이 나와서 뭐 시청자분들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요. 예. 캔들피그님한테 대한민국 1년치 총 예산의 아까 말씀하신 그 10%를 예. 예. 2030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장기 투자하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래도 한국 경제가 밝은 전망이 되는지 의문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할 겁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앞에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대응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에 정부가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WEF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겼는데 거기서 한국이 15위를 했습니다. 예. 한국이 15위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세부 항목 순위도 매기는데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보급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한국이 이 두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 경쟁력 순위 토탈 15위가 됐는데 세부 항목 중에 거시 경제 안정성 부분이 1위라고요. 네. 예, 하여튼 계속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런데 이걸 보고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5위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15위고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를 차지했으니까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때 당시 24위, 26위를 했으니까 지금 경제가 훨씬 개선되고 발전하는 좋은 경제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예. 펼치는데,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가 맞는데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진짜로 일하면서도 일자리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방송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편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안정성은 정말 세계 1위가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몸도 안 좋고 피곤하고 계속 예.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저는 의사한테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보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은 키도 뭐 예를 들어 뭐 한 185에 몸무게 한 77kg, 78kg, 체지방도 작고 일반인보다 근육량도 많고 튼튼한데 왜 자꾸 아프냐고 하냐? 정신력이 약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먹고 있는 사람이 맛없다고 하는데 네. 미슐랭 별 받은 레스토랑인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냐? 네가 몰라서 그렇다. 맛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예, 뭐 비슷한 예입니다. 예.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2000년대 초반 혹은 2010년대 초반이 훨씬 일도 많았고 피부로 느끼기에 예.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말을 저는 주변에서 자주 들으면서 정부가 국민 경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앞으로의 경제가 더 힘들 거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19년도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수출 주도형 국가고 경제활동이 원천히 수출에 달린 국가이다. 그러려면 노동시장 개혁, 제조산업 구조혁신, 수출 여건의 개선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데,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진전되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정부의 비현실적, 비효율적 정책 대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남북 경협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 문제라면 남북 경협에 투자되는 비용이 뭐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저는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예. 남북 경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그 애매한 포지셔닝 문제가 오히려 향후 국내 경제 여건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간에 미국에서 국내 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돌고 나서 또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그런 찌라시 때문에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정보 출처도 불분명한 믿을 수 없는 찌라시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찌라시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국내 증시에 당장 불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인 상황인데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부 관계자나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예, 실제로 우리들한테는 그런 찌라시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포인트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관료나 방송에서 나오는 논객,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시장 참여자의 시선에서 이런 내용을 본다면 새로운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런 의미로 보면 진짜 큰 리스크가 하나 생긴 거네요. 예, 찌라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 대비를 해야 하고요.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사실 찌라시의 진실 여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뭐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찌라시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남북 경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제재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북한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이죠. 예, 어쨌든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다면 특히나 외국 자본에 많이 개방된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인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 외국인의 투자 심리 관점에서 굳이 지리,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자도 싼 신흥국보다 예. 훨씬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자국으로 도망가는 선택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남북 경협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뭐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국내 경제에 많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진행하다 보면은 북중에 치우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만 챙길 수도 없고 애매하게 박지짓 하다가 누구한테든지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게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긴 거네요. 예, 저는 남북 경협을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죠. 근데 김하백님 솔직히 예.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따지고 보면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문제보다 예. 그 북한이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그 뉘앙스를 들으시고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뭐 그냥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고 예. 뭐 각자 판단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경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북중미 관련돼서 뭐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긴 거고 예, 수출이 잘 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다가 예, 정부는 정작 이 상황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뭐 없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오히려 태양광 같은 어이없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 중이고 예, 맞습니다. 초강대국 둘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셔닝 취하다가 손해만 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의 한국이네요. 좀 암담하네요. 예, 아,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 안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김하백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못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이걸 얘기하려면 시간을 2008년 금융위기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때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6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뿌리는 재정정책을 펼쳤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6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 이상의 돈을 뿌린 겁니다. 7천조요. 이제 감도 7천조, 안 오네요. 7천조에서 9천조 사이의 돈을 시장에 뿌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 공급된 돈은 물론 뭐 미국 시장에도 돌고 예, 당시에 미국 자국보다 경제 성장률도 좋고 예, 높은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는 신흥국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다 이거죠. 네, 그 돈 중에서 일부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일부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런 증시의 호황을 맞았던 거네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에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한국 증시가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시장에 뿌렸던 돈을 거둘 시기가 된 겁니다. 아, 금리도 올려야 할 때가 된 거죠. 예, 앞전 방송에서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가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예, 그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경제가 개선돼서 하는 예정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서는 예,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런데 2018년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예, 다시 말라서 예.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아, 여기다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뭐 이런저런 국내 경제 여건도 좋지 않아서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쯤에는 분명히 위기가 올 수 있겠다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돈이 마를 거다. 달러가 마를 거라는 이야기네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아, 오늘은 김하백님과 함께 2019년 국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김하백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기에는 동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하백님 오늘 녹화가 좀 길었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뭐 좀 안 좋은 내용들을 예, 시청자분들께 이래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예, 뭐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알려드린 것 같아서 예.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좀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뭐 김하백님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튼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정부 정책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꼭 정치적 진영 간 대립구도로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캔들스토리 채널에서는 특정 정치 진영을 보호한다든지 공격하는 의도가 깔린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